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프로이트 간단하게 봤습니다. 원래 재밌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죠. 네. 이렇게 되어 있네.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쵸? 그래서 이 전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파도가 형성이 되면은 요만큼이 이제 보인단 말이야. 이걸 전의식이라 하고, 무의식은 아예 보이지 않는 부분,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의식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고? 이드, 그 다음에 슈퍼 이드, 요게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가 78, 79, 80.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구나. 스캔이 이상하게 돼버렸네. 어? 3이 어딨지? 아니구나. 5가 맞죠? 5. 예. 보겠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중상주의자 박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상주의자 박제가. 자, 미리 얘기할게. 중상주의자,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업. 그래서 중상주의자 하면은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중학교 때 이거 외웠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북학파 3인방.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요 사람을 북학파 3인방이라고 하죠. 배웠니? 모름? 이거 안 배우나? 북학파는 이제 청나라를 공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원수인데 그래도 쟤네가 우리보다 나은 게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이고,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국어 시간에 박지원 많이 배워요. 국어 시간 하고 이제 사회 시간에 박지원 많이 배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글을 또 많이 썼어. 수필, 뭐 소설 이런 걸 많이 썼어요. 아마 허생전 시험범이었던 친구 있을 거야. 박지원이가 허생전 또 쓰기도 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실학자들은, 자, 실학이 뭐니? 실사구시 학문을 줄여서 실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은 실학인가? 미적분 배워서 써먹을 수 있어요? 삼각함수 써먹을 수 있나? 모르겠다. 아마 문과 학생들한테는 수학은 실학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과생들 중에서도 조금 건축, 이공 이쪽으로 빠질 친구들한테는 실학이 되겠지만, 자, 18세기 실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토지 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사상을 펼친 중농주의 학파고, 그 중농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농업을 중시하는 사상, 생각, 이게 중농주의죠. 다른 하나는 상공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한 중상주의 학파다. 자, 여기 개념 나와 있네. 그쵸?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중농주의 학파의 대표적 사상가로는 유형원, 정약용, 또 나온다. 약용형, 그쵸? 정약용을 꼽을 수 있고, 중상주의 학파의 대표적 사상가로는 박지원, 박제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정약용의 경세유표는 중농주의 학파의 경제 이론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박제가의 북학의는 중상주의 학파의 경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평가된다. 여기는 이제 예시, 사례가 되겠죠. 사례, 실제 예시. 자, 첫 번째 단락은요, 개념이 나와 있었습니다. 중농주의와 중상주의에 대한 개념과 대표적 학자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정약용은 알고 있죠? 이찬아 알아? 정약용 뭐 했는데? 정약용이 뭐 했죠? 정약용? 이 사람 대표적 업적이 뭡니까? 몰라? 책 쓰는 거. 여기 있는 사람 다 책 쓰지. 옛날 양반들 다 책 써요.
윤호야 뭐라고? 자, 정약용의 대표적인 업적 뭐가 있어요? 안 들어봤니? 거중기? 이거 안 들어봤어? 정조가 수원성 지으라고 했는데 정약용 불러놓고 얘기하죠. 야, 이거 빨리 지어. 공사기간 단축해. 네? 그래서 고민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거중기를 고안을 해납니다. 지금 기중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공사기간을 아주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 수원에 있는 화성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다시 얘기하자면 중농주의와 중상주의의 개념 그리고 대표적인 학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정약용이 조선을 대표하는 실학자이자 높은 학문적 성취를 자랑하는 사상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정약용은 천재예요, 천재. 문이과 통합 천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양반들, 이 성리학자들이 수학도 되게 잘해.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수학이 아니라 문자로 수학을 해, 문자로. 문자로 수학을 하는 거야. 네.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천재죠. 박제가는 상대적으로 그 위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자, 위상이라는 말은 위치. 그쵸? 상,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얘기죠. 위치를 나타내는 거, 위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실상 박제가는 조선 중상주의 학파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선하고도 심도 있는 사상을 펼친 학자다. 자, 요런 거는 뭐예요? 요런 거는 필자의 의견이 되겠다. 그치? 필자 의견, 필자 주장. 조선의 경제발전과 부국 전략을 상공업 발전과 상업적 농업 경영에서 찾은 중상주의 사상가들은 대부분 북학파 계열인데 북학파라는 개념을 최초로 마련한 학자가 바로 박제가다. 북학파란 상공업을 중시하고 청나라의 선진 문명과 우수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 후기 사회체제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했던 학파를 가리킨다. 자, 북학파에 대한 개념. 그들은 청나라는 풍요롭고 조선은 가난한 근본적 이유가 상업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보았다. 진짜 조선시대에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먹을 물도 없어. 진짜 잘 사는 동네는 뭐 우물 파고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동네는 우물도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빗물 받아놓고 먹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상하수도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냇물에서 그 오줌 싸고 똥 싸고 해. 그 밑에서 빨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서민들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조선 사람들이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일도 잘하고. 그런데 일을 하면 뺏어가. 아전들이 뺏어가요. 자, 잠깐 상식도 이야기해 드립니다. 지방에 가면 사또가 있죠? 이건 이제 원님이라고도 하고, 사또 밑에 아전들이 있지. 뭐 이방, 형방, 공방, 예방 이런 애들. 아전은 월급이 없어요. 이거 사또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야. 그런데 뭐 마음 좋은 사또는 뭐 챙겨주겠는데 탐관오리 같은 경우에는 안 챙겨주죠.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서민들 거 뺏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 월급에 여기 또 붙여. 그래서 한 120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논아 먹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심했어. 더군다나 돈 주고 사또 자리 한 사람들, 매간매직. 돈을 주고서 관리가 된 사람들은 그거 본전 다시 채워 넣으려고 엄청나게 더 쪼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민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해서 뭐 만들어 놓죠? 다 뺏어가. 그래서 18세기 말에 19세기 요때 영국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고 지방 여행을 하거든. 그래서 감탄하며 와 조선인들 옛날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다.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래서 그 사람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한 거를 보니까 다 뺏어가요. 뭐만 하면. 그러니까 일을 안 해. 내가 일을 해도 내게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박제가의 사상은 백성이 가난을 모면하고
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상업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박제가는 시장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하고 시장 활성화, 누구든지 장터에 나가 물품을 사고 팔거나 기술을 갖추어 먹고 사는 일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를 부끄러워하는 사고방식은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노비를 제외한 백성 가운데 상인을 가장 하류로 취급하는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하였다. 자, 또 산업공상 설명해 드림. 원래 이렇게 써야 되겠죠? 사농공상. 그리고 천민이지. 산업공상이 얘네들이 평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을 가장 뒤로 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조선시대는 농경사회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평민들 중에서 으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먹을 거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민,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들, 장인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물건도 안 만들고 먹을 거 생산도 안 하죠.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러니까 이때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아유 장사치라고 불러요. 무슨 치. 이때 치자가 어리석을 치거든.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야. 농사치라는 말은 없죠. 그죠? 근데 장사치라는 말은 있어요. 이제 비하시키는 겁니다. 저 새끼들 뭐 지들이 물건 만들지도 않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에이 더러운 놈들 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북학파 이런 사람들이 상업을 중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통이에요, 유통. 이 장사꾼들이 뭘 담당합니까? 유통을 담당하죠. 소유라, 유통이 왜 중요할까? 그러게요? 응? 혜민이는 유통이 왜 중요하지, 혜민아? 응? 집중도 안 하시는구만요. 네, 집중 좀 해주셔요. 윤아기 친구, 유통이 왜 중요해? 잘 몰라요? 이 기본인데? 여러분 중3이잖아. 그러니까 중상을 해야죠. 응? 수아야, 유통이 중요한 이유가 뭐야? 모르겠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 피가 돌잖아, 그치?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죠? 유통이 뭐냐면 물건이 돌아야지 경제가 부흥할 수가 있어요. 유통이 막혀버리면 물건이 왔다 갔다 못 하거든? 그러면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유통이 잘 안 됐어. 왜냐면 뭐 길이 좁고 험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나서 그 자리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형태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거야. 이 중상주의자들이, 북학파들이. 중국 한번 갔다 와서. 중국은 길 잘 뚫어놓지 뭐. 크게 널찍널찍하게. 뭐 실크로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통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당시 조선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상인을 가장 하류로 취급하는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하였다. 자, 그래서 요 단락은 박제가의 사상이죠. 그치? 상업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신분제를 이 산업공상 이거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박제가는 상업의 발달만큼이나 물품을 생산하는 공업활동도 중시하였다. 당연하지. 물건이 없으면 유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건이 있어야 유통을 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과 공업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 상공업이란 말을 쓰죠. 상공업. 이건 당연한 겁니다. 물건이 있어야지 갖다 팔지. 자, 특히 활발한 생산 활동이 소비를 일으킨다는 대다수 사상가들의 입장을 부정하고 적극적인 소비가 생산 활동을 불러일으키는 역설하면 역설, 힘있게 설명하면서 소비를 미덕으로 삼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데 이게 있어. 한국 사람들은 돈 자랑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돈 자랑을. 중국 애들은 돈 자랑 엄청 합니다. 대놓고 해. 근데 우리는 돈 자랑을 하는데 대놓고 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샤넬 무슨 귀걸이를 했다. 그럼 어떻게 자랑해? 나 이거 샀다. 이거 아니야. 어디서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슥 하죠. 그럼 이제 남이 보기를. 그럼 친구가 딱 보고, 너 그거 샀니? 이거? 이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지. 근데 중국 애들 안 그래요. 대놓고 얘기해요. 나 이거 샀다. 막 자랑해요. 그래서 뭐, 걔네 중국 애들이 나름대로 쓰는 뭐 페이북이나 뭐 인스타 같은 거 있거든? 거기다 막 이렇게 올리죠. 돈 자랑하느라고. 한국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자랑할 때. 뭐 시계 좋은 거 샀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팔아면 흔드는 거야. 팔아면 흔들고. 뭐, 좋은 차를 샀다 그러면 차키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히 자랑을 하는데, 중국 애들은 대놓고 자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소비가 많겠지. 그러니까 박제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은 소비가 활발해서 상급이 발달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소비해야 된다. 소비가 미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는 농업을 근간으로 한 조선사회가 근검 전략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왔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청백리 들어봤을 거야. 청백리.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를 청백리라고 하지. 그치? 예. 그런데 박제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야, 써야 돼. 써야지 물건 만들고 물건이 만들어지면 유통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구나 상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 못지않게 혁신적인 주장이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박제가는 당시의 사대부들에게 위험하고 급진적인 인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박제가의 사상은 근대 자본주의 발생 이후에 보편화된 이념에 부합한다. 그렇죠. 요즘은 뭐 물건 만들고 유통하고, 그치? 이게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현대 어떤 오늘날의 이념에 부합하죠. 박제가는 시대를 앞서 다가올 미래사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가진 사상가였던 것이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핍박받았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신분제를 타파하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수, 원래 양반들은 다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개념과 대표적인 학자들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북학파에 대한 개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박제가의 사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 끝에 가서는 역시 그쵸? 박제가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언급한다. 자, 내용 질문하세요. 안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문제를 풀어보자. 1번.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북학파라는 개념을 최초로 마련한 학자는 누구인가? 있었죠? 박제가. 중농주 학파와 중상주 학파의 차이점 있었고요. 중농주 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는 누가 있냐? 있었죠. 박지원, 박제가. 박제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 이거 있었나? 박제가가 사대부들에게 급진적인 인물로 평가된 이유? 예, 신분제 타파 이거 얘기하니까.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건 4번. 자, 박스형 문제입니다. 요런 거 잘해야 돼. 이런 문제. 몇 번 얘기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그냥 3점짜리로 나오고 고득점으로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아마 4점 또는 5점 이렇게 나와. 일반 문제들이 뭐 좀 난이도 쉬운 거는 뭐 2.5점, 2.7점 이렇게 주거든, 한 문제당. 근데 이런 문제들은 5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해요. 대권고 같은 경우는 막 7점 이렇게 주기도 해. 그러니까 하나 틀려버리면 나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두세 개 틀려버리면 1등급 못 한다는 얘기야. 바로 그냥 3등급으로 떨어져 버리지. 점수로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읍에 장시가 서는 것이, 장시 거꾸로 하면 시장이죠. 시장. 읍에 장시가 서는 것이 적어도 서너 곳 이상이어서 오늘은 이곳에 서고 내일은 이웃 고을에 서며 또 그 다음 날에는 다른 고을에 서서 한 달 30일 동안 장이 서지 않은 날이 없으므로 간사함이 성행하니 매우 염려됩니다. 오. 시장이 들어서는데 간사함이 성행한대요. 자, 그러면 요 간은 어떠니? 상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 상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가입니다. 가. 나를 볼까요?
오늘날 백성의 삶은 날이 갈수록 곤궁해지고 나라의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언제까지 과거의 인습과 풍속에 갇힌 채 편안한 생활을 누리면서 현실을 외면만 할 것이냐? 긴 다리의 학과 검은 깃털을 가진 까마귀가 제각각 타고난 직분을 지키며 사는 꼴이고 우물한 개구리와 작은 나뭇가지 위 뱁새가 자신이 사는 것이 최고라며 자랑하며 사는 꼴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뭡니까? 과거의 인습과 풍속을 타파하자는 얘기죠. 그치? 개혁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이고 있네요. 그럼 얘는 박제가하고 유사합니다. 자, 적절하다는 거 1. 가. 중상주의 학자들은 한 달 30일 동안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는 상황이 조선의 부국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하겠죠. 왜냐면 상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두 번째. 북학파들은 장시로 인해 간사함이 성행한다고 말하는 태도가 청나라는 풍요롭고 조선은 가난한 이유라고 설명하겠고. what? 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간사함이 성행한다는 것은 상업이기 때문에. 그치? 근데 우선 보류하겠습니다. 3번. 중상주의 학자들은 과거의 인습과 풍속에 갇힌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물품을 생산하는 공업활동도 중시한다고 말하겠군. 어잉? 이게 무슨 말이야? 앞뒤가 좀 안 맞죠? 개혁을 하기 위해 물품을 생산하는 공업활동 중시한다? 무슨 말이야? 자, 네 번째. 박제가는 제각각 타고난 직분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산업공상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강조 맞고요. 다섯 번째. 북학파들은 우물한 개구리와 작은 나뭇가지 뱁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청나라의 선진 문명을 수용해야 한다. 맞죠? 자, 그러면 또 헷갈리는 게 두 개가 나왔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2번을 붙들고 가봅시다. 북학파들은 장시로 인해 간사함이 성행한다고 말하는 태도가 청나라는 풍요롭고 조선은 가난한 이유라고 설명하겠고. 자,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시가 많은 날 간사함이 성행하니 매우 염려됩니다. 즉, 다시 풀어보자. 간사함이 성행한다는 것은 시장이 많이 들어선다는 얘기거든. 따라서 2번을 보면 간사함이 성행한다고 말하는 태도가 청나라는 풍요롭고 조선은 가난한 이유라고 설명하겠고. 연결돼요? 될까? 나는 요게 걸리는데 말하는 태도? 이거는 부정적 태도인데. 그럼 3번도 한번 연결해 볼까요? 과거의 인습과 풍속에 갇힌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물품을 생산하는 공활동 중시. 얘는 완전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이거 하려면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공활동도 중시해야 된다? 뭔가 좀 많이 빼먹은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건 3번으로 가야 되겠네.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이런 식으로 제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수학하고 과학은 정답 찾는 거야. 근데 국어는 정답 찾는 게 아니에요. 1, 2, 3, 4, 5번 중에서 가장 근사치 찾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지들끼리 비교를 해줘야 돼. 그래서 조금 더 말 되는 거, 조금 더 말 안 되는 거, 이거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짜낼 때 오류가 또 많이 나오는 게 국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만수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출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답이 적절한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헷갈리는 거죠. 선지를 꼬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 중간에 선생님들 들어와가지고 막 다 고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성고 같은 경우도 매년 한두 문제 정도는 오류가 생겨. 그러니까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그래서 국어는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자, 3번. 윗글에 나타난 박제가의 사상에 부합하는 것은 양반도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활발한 생산 활동이 소비를 일으킨다. 학문적 성취가 경제 발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금검 전략은 백성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 아니죠? 장터에 나가 물품을 사고 팔기 위한 자격증. 아니죠? 3번. 학문적 성취가 경제 발 우선시. 아니죠? 자, 그럼 역시 또 두 개가 남았다. 답은 뭐니? 1번이죠. 양반도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 2번은 왜 안 될까?
2번. 2번은 왜 안 될까? 활발한 생산활동이 소비를 일으킨다. 2번이 왜 안 될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쵸? 소비가 최고의 미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비를 해야 돼. 그래야지 생산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거꾸로 해놨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내신 시험에서 이거 자주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자주 나와. 즉, 인과관계를 바꿔버려. 순서를 바꾸는 선지 많이 나옵니다.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질문이 없으시면 한 지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 조선시대의 소식지 조보. 조선시대가 계속 나오네. 한번 물어볼까? 무준이는 조선시대에 살게 되면 뭐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거지? 아니면 동네 바보형 뭐 그런 거? 수아는 뭐 하고 싶니? 음식 먹기라. 김이상궁. 음식 먹잖아. 음식 먹기 뭐가 있어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뭐가 있지? 개, 돼지? 개돼지요. 걔는 먹잖아. 돼지는 맨날 먹잖아. 돼지 맨날 먹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양반들만 살기 좋아요. 나머지는 살기 힘들어, 진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 뺏어가니까. 살기 힘든 시절입니다. 고려시대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남녀의 또 위치가 별로 없었어. 이 지위가. 남자, 여자 맞짱 떠요. 고려시대는. 조선시대 와서 할 일이 정해진 거야.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이게 이제 정해진 거고, 고려시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밖에 나가서 뭐 활 쏘고, 뭐 우술하고, 뭐, 장사하고 뭐 이랬습니다. 단, 관직에는 못 놀다가, 공무원은 못 했는데, 그 밖에 활동은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할 때, 딸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고려 때는. 그래서 아들이 삐져가지고 소송 걸어. 아빠가 나는 조금 주고 누나는 많이 줬다. 나 좀 더 달라. 그래서 소송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려 시대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조선보다는. 근데 이제 고려 때는 또 전쟁이 또 많이 나잖아. 네. 자, 조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대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조선시대에도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있었다. 조보 혹은 기별, 기별지 등의 이름으로 불린 신문의 일종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조보, 기별, 기별지, 신문 일종이래요. 조보는 왕의 비서실 역할을 한 승정원을 통해 작성된 후 기별청을 통해 필사 배포되었는데, 필사 손으로 써서 복사, 카피. 정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실어 발행했다는 점에서 기관지, 즉 관보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관보. 우리가 뉴스 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보는 알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린다. 관보, 기관에서 알리는 거지, 그치? 정보에서 알리는 거 기관지라고 하죠. 조보는 주로 국정 운영에 관심이 많았던 현직 관리나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보급되었으며 일반 백성들에게도 일부 전해졌다고 한다. 심지어 조보는 전쟁 중에도 꾸준히 발행되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한국 사람들이 쓰는 거 엄청 좋아해. 기록 남기는 거 되게 좋아해요. 몰라. 몰라. 뭐 그거 얘기하려면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이 기록의 중요성이 이 조선시대 때는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진짜로.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도 옛 성현의 말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기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이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다 기록해놨거든. 왕이 뭐하고. 요즘은 그 데이터베이스로 다 만들어놔가지고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나 PC로 접속할 수 있어요. 조선왕조 몇 개 치면은 다 나와. 이게.
사관이라고 해서 역사를 적는 신화입니다. 사관. 사관은 왕이 건들 수 없습니다. 건드리지 못해요. 사관은 다 적어.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왕에 대해서 적어요. 이때 왕이 기침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습니다. 세종대왕도 이 사관 때문에 한번 빡친 적이 있었어요. 응? 이제 왕자 생산을 위해서 왕비하고 같이 침소에 들어가는데 사관이 밖에서 먹을 갈고 있는 거야. 집중이 안 되죠. 그쵸? 자꾸 썩어, 부스럭, 툭툭툭 하고 있으니까, 예? 왕이 빡치잖아. 그래서 얘기해요, 사관한테. 오늘은 좀 들어가서 쉬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관이 뭐라는지 알아요? 왕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들어가서 쉬어라. 예. 창피하잖아, 이게 또. 그 기록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이제 조회하기 전에 사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밤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지워주시오. 그거 어떻게, 삭제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예, 전하, 지워달라고 말씀하셔. 진짜 이 사관들을 다 적어야 돼요. 왕의 일거수일투저 24시간 다 적습니다. 진짜로. 그 기록이 이제 500년 동안 기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 뭐 마음 먹으면 뭐 검색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 이야기죠, 왕실 이야기. 뭐라고요? 근데요, 그 학고할 때 내 꼭지점에 하인 4명이 서 있다는 거, 하인 4명이 서 있다고 들었는데. 내 꼭지점이 뭐지? 그러니까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맞아. 다 적는 거야. 그 사관이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이 있고, 이 사람들 24시간 교대로, 교대로 하는 거야, 교대로. 그러니까 기록물이 엄청나죠? 근데 만약에 왕이 막 사관들에 찔부려, 막 승질내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얘가? 이 사관이. 왕은 사관이 기록한 걸 볼 수가 없어요. 왕은 못 봐. 왕이 그 보려고 하면 난리 나. 그래서 사관이 왕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안 좋은 이야기 많이 쓰고 욕도 쓰고 그래. 그리고 왕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죽었을 때 엄청난 뭐 찬사와 미화가 들어가 있거든. 근데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개새끼 쌍놈 점 진짜 그런 식으로 끝내버려요.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왕은 못 봐. 사관이 쓴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봉인입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조선인들은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낙서도 많이 하지, 한국 사람들. 어디 가면 나 여기 왔다감 뭐 이런 거 쓰고, 그치? 써본 사람 분명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것 같아. 근데 관광지는 어디 가서 나 여기 왔다감, 누구랑 사귄대, 메롱 뭐 이런 거 쓰고, 그치? 에버랜드가 썼어?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보는 전쟁 중에도 꾸준히 발행되었다. 기록이 미친 나라죠. 자, 교통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터까지 조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조보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컸음을 의미한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 책 읽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욕망도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조선시대에는 양반사회죠. 양반들은 다 지식인들이야. 다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빨리 보고 싶어. 그런 욕망들이 있죠. 또 재미있으면 자기가 필사를 합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조보에 대한, 특히 조보는 아까 뭐라고? 정책이에요, 정책. 왕실에서 알리는 정책 사항들입니다. 그치? 궁금하지? 무슨 일이 있나? 보고 싶죠? 자, 조보에는 관리 임명, 해임, 이동과 같은 인사 소식, 건강 이상 여부를 포함한 왕과 관련된 정보. 그쵸? 이거는 요즘 뭐 현대인들도 관심 많잖아. 윤석열이가 뭐 했다 그러면 와 보고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죠. 경연 개최 여부. 경연은 이제 왕하고 신하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뭐 퀴즈 같은 거 하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왕이 질문하면은 신하가 답하고, 신하가 질문 던지면 왕이 답하고, 뭐 이런 걸 해요. 세종대왕은 이거 되게 잘했다고 그러지. 경연 굉장히 잘했던 임금이 세종하고 정조. 그러니까 세종하고 정조는 신하들의 나무라고 공부해 오라고 시키는 사람. 특히 정조는 일타강사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래. 신하들한테. 이것도 모르냐고 막. 세자빈의 간택 날짜. 나중에 이제 왕비가 될 사람이죠. 간택이 뭡니까? 여러 여자들 중에서 왕비로 이제 채택시키는 거지, 그치? 과거의 실시 여부 등 매우 다양한 국정 관련 내용이 수록되었다. 특히 왕의 즉위와 관련된 대왕대비의 업문 교지를 번역 후 수록하기도 했다. 대왕대비는 누구예요? 왕의 엄마가 대왕대비죠, 그쵸? 예. 관리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다양한 내용들이 조보에 실려. 당연하죠. 뭐 조선시대 뭐 이렇게 이벤트가 별로 없잖아. 그치? 근데 이건 뭐 왕실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쫙 정보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흥미진진하게 보는 거지. 자, 조보에는 자연재해와 관련한 소식도 상세하게 실렸다. 이는 하늘의 원리와 이치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천재지변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알리는 것은 민심의 동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 싣지 말자는 건의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늘, 천문, 별자리, 하늘의 기운을 읽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또 예측하기도 하죠. 이를 통해 이를 통해 볼 때 조보는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을 위한 행정 정보의 공유의 목적이 있었다고 여겨지며, 이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함으로써 당시의 통치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의도가 되겠네요. 조보의 목적과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 마지막 단락. 조보는 또한 실록 편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그쵸?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관들이 조선왕조 500년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실록의 곳곳에서 이달 8일 조보를 보니, 어제 조보를 보니 등과 같은 언급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보의 기사가 실록에 그대로 수록되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외란이나 내란이 있었을 때 중앙에서 편찬했던 다양한 자료들이 한꺼번에 많이 불타 없어지거나 분실된 경우 그 시기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요긴하게 활용된 것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문집, 일기류나 조보였다.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조보는 조선시대의 실록 편찬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조보는 매일의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으로의 역할과 역사 기록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 역시 끝부분에는 조보의 의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기록하는 습관을 많이 들여야 되겠지, 그치? 예, 숙제 검사해야지. 필기노트. 오늘 안 해. 지난주 수업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안 합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조보 질문을 해 봅시다. 아이고, 지겨워라. 6분 남았니? 참아. 내용입니다.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통치 체제 강화를 위하여 조보의 내용을 중앙에서 관리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보류. 조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실어 발행했기에 관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민에게 알리나? 보류. 외란과 내란의 상황에서는 실록 편찬에 개인 소장의 문집, 일기로 조보도 활용했다. 끝부분에 있었죠? 실록에 조보의 일부가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조보가 당시 실록과 동일한 역할을 했다? 조보에는 자연재해나 관리의 임명 손실, 왕의 건강 이상, 과거 실시 여부 등 다양한 정보실도 맞죠? 자, 이번에는 1번, 2번, 4번 이렇게 3개가 나왔지, 그치? 그럼 어떻게? 거꾸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실록에 조보의 일부가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조보가 당시 실록과 동일한 역할.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조보는 또한 실록 편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 실제로 실록 곳곳에서 이달 8일 조보를 보니 어제 조보인을 보이는 같은 언급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보의 기사가 실록에 그대로 수록되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4번 조보가 당시 실록과 동일한 역할? 이런 내용은 아니죠. 실록을 편찬할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한 것이지 조보가 실록과 동일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4번 틀렸죠. 이렇게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정보가 있는 지문을 찾아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면 된다. 내용 확인. 자, 문제 2번입니다. 선조실록이 있고 선조 때니까 언제니? 임진왜란 때네. 나라는 망할 수 있으나 역사는 없을 수 없습니다. 20여 년 동안의 일기가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남김없이 흩어져 잃어버렸으니 극히 한심합니다. 춘추관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사료를 수습해야 합니다. 자, 윗글에 우리 내용 확인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계속 썼다고, 조보를.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은 지방에는 반드시 전쟁 이전인 조보나 관리의 인사기록 및 개인 일기가 있을 터이니 성실한 사람을 보내어 다방면으로 찾아내게 한다면 반드시 소득이 있어서 일의 갈피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해한 거, 적절한 거 찾기. 1번. 일촉즉발의 전쟁터까지 조보가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 2번. 전쟁 중 왕의 즉위와 관련된 교지가 조보에 수록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 3번. 지방 관청은 보급받은 조보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군. 4번. 조보는 기록물의 역할을 담당했기에 실록 편찬에 활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군. 자, 얘가 가장 확실시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가 실록입니다. 실록에서 조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지? 5번째. 조보는 춘추관에서 작성한 후 관청에서 필사에 배포 아니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유추를 통해서 추론적 이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맥상 기억과 바꿔 쓸 수 있는 것. 모두 싣지 말자는 건의도 있었다. 기사를 싣다 이런 얘기죠. 얹지, 역지, 수록하지, 편찬하지, 필사하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수록하다, 그치? 예,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깐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숙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